강의 시작할까요? 네. 네. 며칠 전에 이 순복음교회 창립자가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신교 교회인 순복음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신자 수가 83만 명 전후로 합니다. 근데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기복신앙, 그리고 친자본 반공주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복음교회라는 게 오순절 교파래요. 뭐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1914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세계 종교를 보면 천주교가 13원, 러시아 정교회가 3원, 그 다음이 이 순복음교회가 속한 오순절 교파랍니다. 전 세계 개신교가 8억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순복음교회 쪽 이 교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의 어떤 교파보다 순복음교회가 범세계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최고 교파랍니다. 한국은 조금 달라서 개신교가 천주교보다도 한 3배나 많고 불교가 뭐 천주교보다 한 2배 정도, 2배까지는 안 되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50개 중에 23개가 한국에 있답니다. 기독교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식민지 정복을 인정을 했습니다. 구약성서, 신약성서는 뭐 노예제를 인정하고 여성을 비하했고, 노예제 폐지 운동이 기독교에 시작된 17세기에 와서 제세례파라는 교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제세례파 교파에 속한 한국인 기독교 숫자는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장로교 쪽에서는 스토 부인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1852년에 출간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최초 주장을 했는데 장로교 자체는 20세기 초엽까지도 이 흑인 흑백 차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비롯해서 서양의 사상, 서양의 철학이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아는 무슨 뭐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나 무슨 칸트나 루소나 뭐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대부분 인디안들을 멸시를 했고 또 인디안으로 상징되는 비서양인, 비백인, 이른바 야만인, 야성의 인간들 뭐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경멸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철학, 뭐 문학, 사상, 뭐 과학 전반에 있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 노예제 그리고 비백인에 대한 차별, 여성 차별 뭐 이런 어떤 차별에 입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순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이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기복신앙, 자본주의, 반공주의 뭐 이런 거에 입각하기 때문에 인디안이나 또는 비백인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 사상을 한국 사회만큼 온전하고 있는 것도 드물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1516년에 쓰여지는데 이 1503년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인디아는 화폐가 없고 평등하다는 식의 편지를 쓰는 것이 이제 서양에서 유럽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라스무스가 1511년에 우신 예찬을 씁니다. 유토피아를 1516년에 토마스 모 유토피아를 쓰는데 이 에라스무스나 이 토마스 모가 다 이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인디안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어떤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주인공은 라파엘 히스다에우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스푸치와 아메리카 여행을
했고 5년간 유토피아에 살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어보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 순결 기회도 없다. 변호사, 판사, 감옥도 없이 사람들의 동의로 통치된다. 대표는 선출을 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면 즉시 파면한다. 여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유제를 부정한다. 부유한 기적이 없고 누구나 1일 6시간 노동을 했다. 자, 이 얘기가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의 내용인데 유토피아 사회라는 것은 이런 사회를 말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베스푸치의 편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바로 인디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인디안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아메리고에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죠. 그러니까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사실은 콜럼버스보다 더 아메리카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인디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유토피아라는 책이 만들어지고 에라스무스의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는 계기가 되는 우신예찬을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사상적인 계기가 되는 유토피아나 우신예찬이나 이런 책들이 그 사람들 토마스 모어나 에라스무스의 머리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 인디안의 이야기를 듣고 인디안 사회가 그런 이상사회라는 것을 알고 그 책을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 책이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이든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책 어디를 봐도 해설서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인디안 이야기를 듣고 쓴 겁니다라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가 말드리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말이죠. 이 인디안 사회를 보고 인디안 사회가 이야 진짜 자기들은 서양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회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라는 건요. 무슨 인간 머리가 IQ가 높아가지고 무슨 이상사회를 구성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세상보다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서야 이상사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알잖아요. 여행을 해보면 다른 나라를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디안 사회가 알려지면서 이런 유토피아라는 말을 토마스 모어가 처음 씁니다.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는 책도 처음 써요. 인디안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뒤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디안은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식민지화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사회를 묘하게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토마스 모어 영화가 A Man for All Season이라고 하는 사계절의 사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봉이 안 됐는데 비디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영국 성공회를 만들려고 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엠보린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 교황청이 허락을 안 해서 헨리 8세가 성공회라는 걸 만들죠. 잉글리시 처치. 그것에 반대한 사람, 그 당시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었는데 이 토마스 모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썼다는 이유에서가 아니고 성공회 만드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을 해요. 근데 영국 성공회에서는 나쁜 놈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카톨릭 서사전제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토마스 모어가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봐왔던 그 기록 그림을 남아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토마스 모어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써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족이 인디안이다.
황금 같은 시절을 살아오니 단순한 종교에게는 학교의 지식이 필요 없다. 자연만으로 그들을 안내하기에 충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능이 일깨워준다. 인디안 사회에 대한 예찬을 통해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라 보에티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이 라 보에티에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라 보에티에 앞에서 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몽테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은 이건 뭐 몽테뉴 숲에서 그린다라는 건 제가 쓴 책이고 이 여기 성이 지금 이거 제가 거기 가서 몽테뉴 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 몽테뉴와 함께 몽테뉴의 친구인 라 보에티에 이 사람요. 이 사람 두 사람이 그래도 르네상스 시기에 인디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말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 보에티에라는 사람이 1547년에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을 씁니다. 뭐 우리가 보통 수상록, 수필의 시조라 그러죠. 이 몽테뉴를요. 근데 사실은 이 몽테뉴도 그렇고 이 보에티에도 그렇고 그 당시 프랑스의 고등법원 판사들이었는데 법조인들이었어요. 이 라 보에티가 이제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어떤 불복종, 시민 불복종, 시민적 차원의 저항에 대한 서양에 있어서 최초의 문헌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책인데 이 책에 분명히 인디안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민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암시가 돼 있어요. 인디안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라 보에티의 책은 이 인디안 사회를 이상적으로 그리면서 성경을 혐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철두철미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서양인들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 근성에 젖었다. 성경을 버려야 한다. 인디안 사회를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라 보에티 사람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1552년에 라스 카사스 보고가 1579년에 프랑스 말로 번역이 되고 그 뒤에 이 몽테뉴가 에세이라는 책에서 이 에세이라는 책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수필, 수상록 이렇게 번역이 되는 에세이라고 그죠? 근데 이 몽테뉴가 에세이라는 딱 한 권의 책을 씁니다. 평생 걸쳐서. 아까 보신 이 성에서 36살인가 35살인가 고등법원 판사를 때려치우고 그날 30년을 이 성에 살아요. 이게 밑에 보이는 건 이게 이 몽테뉴 큰 성인데요. 몽테뉴는 그러니까 헛간을 창고를 개조한 요 탑에서 삼청탑에서 30년을 살면서 에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에세이라는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개인 신변, 수상, 에세이, 뭐 수필, 무슨 요새 같으면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 뭐 어떻다 하는 그런 수필을 우리는 에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에세이라는 것은 이 몽테뉴가 새로운 판단의 시도라는 의미로 이 에세이라는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에 에세이라는 제목의 책에 기존의 모든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을 회의하는 반론을 하는 의심을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책으로 에세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게 참 많은데요. 이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판적인 회의 정신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적인 논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예를 들어 바칼로니아 대학 입학 시험에 에세이를 하루 종일 쓰게 합니다. 무슨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쓰는 내용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내용을 써야 돼요. 그게 점수의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그러니까 회의주의적인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비판적인 어떤 논문을 쓰는 게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에세이가 완전히 그냥 센치멘탈한 무슨 소녀의 무슨 잡문 비슷하게 타락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몽테뉴의 에세이 정신을 몰각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에세이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나는 왜 방귀를 뀌느냐, 뭐 나는 왜 바람을 피우느냐, 나는 왜 돼지고기가 싫으냐, 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어떤 버릇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뭐 이렇게 막 회의하는, 고민해보는, 의문을 던져보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에세이라는 책은. 뭐 우리나라에 번역된 지 1000페이지가 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저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은 안 읽어도 이 에세이를 꼭 읽어보라고 여러분에 꼭 권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책에 나오는 게 한 장, 1권 31장에 인디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몽테뉴가 1562년에 인디안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1579년에 이 글을 집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살면서 무슨 다문화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문화상대, 다문화는 말은 사실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의 학문적인 용어는 문화상대주의인데 문화상대주의의 시조가 이 몽테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서양 사상, 서양 종교, 서양이 절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몽테뉴는 끊임없이 회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안에 대해서 인디안 사회를 철두철미 긍정하면서 인디안을 찬양하면서 이 인디안 사회에 비해서 우리 서양 사회는 진짜 웃기는 사회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사회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에세이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먹는 것이 야만의 유일한 증거라면 종교라는 거룩한 이름 아래 마녀사냥을 즐기는 서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야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 500년 전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 우리가 개 먹는 이야기와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아요. 나는 산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사람을 죽여서 먹는 것 더 야만이라고 본다. 우리 백인들은 생사람을 다 잡아 죽이잖아. 마녀재판이라고. 마녀재판이라고 해서 죽는 여자들이 뭐 수백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 역사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기까지 마녀재판이 계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녀재판에 사형당한 마녀란 어떤 여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쁘고 좀 똑똑하고 좀 잘난 여자가 마녀였어요. 여기 계시는 세 분 다 17세기, 18세기 유럽에 살았으면 다 마녀 재판으로 걸려가 돌아가셨을 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몽테뉴가 비판하는 거죠. 몽테뉴 추장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추장이란 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새 셰프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말로 셰프가 추장을 뜻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셰프란 말 우리말로 바꾸면은 요새 음식 대한민국 텔레비전이 완전히 먹자 텔레비전인데 대한민국 텔레비전 셰프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셰프를 전부 다 추장으로 바꾸면 좀 그게 좀 사람들 생각이 좀 저 추장 저 인디안 추장 같은 놈들이구나라고 해서 좀 싫어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장이 답하기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서는 거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몽테뉴마저도 인디안을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버릇을 단단히 잘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디안 유아론의 제일 현대적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란 책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직까지 그 알버트 슈바이츠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람바레네 가지고 무슨 무료 의술을 베풀었다나요? 알버트 슈바이츠의 물과 원시림 사이라는 책을 보면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철두철미한 경멸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뭐 병원을 많이 차립니다. 지금 뭐 백병원이니 뭐니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병원들이 세브란스가 대표적이죠. 연세대학 병원 세브란스가 대표적이죠. 그 저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술로 가지고 그러니까 의술로 가지고 선교를 하죠. 의술 선교죠. 슈바이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셰익스피어를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 제가 한 십몇 년 전입니다. 한 20년 다 돼가는 건 셰익스피어는 제국주의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영문학자들로부터 무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무슨 뭐 저는 이 대부분 제국주의적인 어떤 책이 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템페스트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작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라딘에 나오는 이 뭐 어떤 독자가 쓴 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비극을 다루면서 의처증으로 인한 치증의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저를 말합니다. 지금도 터부시되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위험한 사랑을 주제로 해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 그가 오델로를 흑인 차별로 보는 이유는 단지 피부색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타인의 감은 이설을 쏟아 백인 아내를 죽이는 오델로의 인간상이 바로 흑인 멸시의 이야기 그 자체라는 것이다. 여러분 오델로 아시죠?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베니스 최고 미녀하고 오델로라고 하는 흑인 장군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스데모나가 손수건을 이아고라고 하는 오델로의 부하가 훔쳐가지고 이 손수건이 당신 아내인 데스데모나의 침실에서 어떤 다른 남자하고 내가 아는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남자에게 준 증표다 라고 그 손수건을 가지고 오델로에게 네 마누라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이 손수건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아고라는 놈이. 그래서 그 손수건에 헷가닥 머리가 돈 오델로라는 흑인 장군이 마누라를 목졸라 죽인다는 베니스 최고의 미녀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인다는 이야기가 오델로예요, 여러분. 오델로 뭐 읽어보셨을 것이고 뭐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이 도대체 흑인이 손수건 한 장 때문에 마누라를 죽이는 이 무슨 정신 창난자? 완전히 열등아? 이런 식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점에서 나는 흑인 차별 영화다, 흑인 차별 희곡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베니스의 상인을 유대인에 대한 차별로 맥베스를 왕위 찬탈의 쿠데타로 지목한다. 또 로미오와 줄리엣은 당대 영국과 스페인이라는 제국주의 세력 간의 갈등으로 햄릿은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의 복수를 은유한 것이라는 혐의를 둔다. 그러나 이 저자는 전데요. 머리말과 나오는 말에서 반복해서 밝혀진 것처럼 이 책의 집필 의도는 셰익스피어를 무조건 제국주의를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만연해 있는 맹목의 안개를 걷고 새로운 비판의 눈으로도 보자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이나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맹목의 안개를 걷고 새로운 비판의 눈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저는 프랑스에 뭐 오래 살지도 않았고 알제리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만 제가 프랑스나 알제리나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제 마음은 프랑스보다는 알제리 편이에요. 제 마음은. 여러분은 프랑스 편 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이 템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풍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 속에는 이제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하고 이제 주인공이 베로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떤 섬에 갑니다. 무인도 섬 같은 데 갑니다. 그 무인도 섬에서 탈리반이라고 하는 원주민을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섬의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빈슨 크루소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템페스트가 1611년에 쓰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몽테뉴의 에세이가 1603년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1607년에 여러분 포카혼타스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제임스타운이 미국의 아메리카에 세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템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몇 년 사이로 이제 이게 쓰여지는데, 저는 템페스트가 에세이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제임스타운이나 포카혼타스의 이야기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짐작을 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춘향전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략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뭐 우리나라 땅이나 우리나라 한반도나 영국 땅이나 땅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죠? 인구도 비슷하죠. 뭐 15세기, 16세기에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반을 지배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16세기에 우리라고 못할 법은 없었죠.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무슨 좀 뭐 성리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응? 나라를 막지 않고 말이죠. 뭐 이 옛날 신라 때의 장보고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배를 띄우고 해양 민족으로 좀 나아갔더라면 대영 제국처럼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을 만들 수 있었겠죠. 이 가상입니다만은. 만일 그랬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는 춘향전일 거예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19세기까지는요, 뭐 굉장히 무명 작가여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와서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반을 지배하면서 영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문학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영국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 영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만들어진 건 인도입니다, 인도.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영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인도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그 셰익스피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영국 문학. 저는 셰익스피어가, 여러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웃기는 작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톨스토이가 있고요. 조지 오웰이 있고요. 그럼 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셰익스피어는 우리나라, 여러분 아마 지금은 김수현이라는 작가를 기억하지 못할지, 굉장히 배상 많은 여자인데 옛날 무슨 목욕탕집 무슨 자식들인가 뭔가 하는 우리나라의 한때 굉장히 유명한 이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였어요. 이 여자가 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진하게나 다 따발총입니다. 막 쏘아대껴.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이 저렇게 말 잘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진하게나 말을 막 쏘아붙입니다. 김수현이나 셰익스피어나 같다라고 내가 김수현을 셰익스피어에 비교해서 한껏 띄워준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김수현을 아직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유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없었더라면 셰익스피어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로미오와 줄리엣에 그렇게 환장할 필요도 없고.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영 제국, 영국이 해떠지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도 영국에 못지않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두 개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 식민지를 나눠 먹었어요. 이번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반은 프랑스가 먹고 반은 영국이 먹습니다. 프랑스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영국보다.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프랑스는. 영국은요. 간접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하게 해요. 영국은 교묘하게 뒤에서 간접 지배를 하죠. 프랑스는 직접 지배를 합니다. 식민지 지배 방법이 두 나라가 달라요. 프랑스는 그냥 죽입니다. 쳐 죽여요. 알제리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 프랑스의 식민지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실존주의자가 알베르 까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템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에 역시 인디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템페스트에 나오는 이 대화 부분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어. 뭐 쭉 나오는 인디안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죠. 두 번째는 이 칼리만이라고 하는 식민지 원주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섬은 내 거야. 내 어머니 시라코스코였으니까 이걸 네가 나한테 뺏어갔지. 이렇게 막 이제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프로포스 말합니다. 난 너를 측은히에게 말을 가르쳐 주었고 매번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다. 이 야만종 새끼야. 네가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어버버거릴 때 네가 말이 통하게 해주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주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년이 내게 말을 가르쳤지. 덕분에 난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붉은 종기 역병이나 걸려라 이년아. 뭐 이런 그 대사가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템페스트를 뭐 재미있게 보실 분들은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자, 이 뭐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뭐 이 정도 하죠. 윌리엄 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도가 필라델피아죠. 여기 필라델피아 시청 위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펜입니다. 이 글자 쓰는 펜에 N자가 하나 더 붙어요. 이 펜에서 펜실베니아가 나왔는데 이 펜실베니아를 만든 이 펜이란 사람이 사실은 아주 초기에 이 뭡니까 인디안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낸, 그러니까 초기 원주민들, 초기 이 미국인들, 초기에 앵글로색선족은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림인데요. 이 펜이란 사람이 퀘이크 교도입니다. 여러분 퀘이크 이야기 들어보셨죠? 퀘이크 교도. 이 퀘이크 교도에 대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성공회의 어떤 탄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이 퀘이크가 굉장히 좀 특수한 기독교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퀘이크 교회, 퀘이크는 교회가 없습니다. 퀘이크는 교회가 없는데, 함스컨 선생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퀘이크 교도 중에 한 사람이죠. 한때 함스컨 선생을 비롯해서 한 수십 명 정도, 아까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신자가 거의 980만 명이라고 그랬죠? 거의 1000만 명이 육박을 하는데,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퀘이크라고 하는 교파의 기독교인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어떠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퀘이크는 예식을 거부하고 순수한 신앙만을 강조합니다. 예정설, 원죄 이런 거 다 거부합니다. 교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신자들 집을 돌아가면서 얘기하거나 성직자나 목사 두지 않습니다. 평등함으로 서로 친구나 너로 부릅니다. 친구들의 종교라고 부르는 게 이 정식 명칭이에요. Religious Society of Friends라고. 여기 그림이 좀 나오죠 아마.
이 퀘이커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이 퀘이커 신념이 나오고요.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퀘이커 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쭉 뭐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상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모였다가 집에 갑니다. 이게 퀘이커 교도예요. 이 퀘이커 교도 중에 이 벤자민 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노예제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 곱추였는데요. 이게 퀘이커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퀘이커는 뭐 몇만 명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 수십 명 있다 그랬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퀘이커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퀘이커 모임에도 가고, 영국 퀘이커 본부에도 제가 런던에 초대를 받아가서 거기서 뭐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잠깐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이 교회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뭐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회의 서클도 이 퀘이커하고 비슷해. 이 퀘이커의 회의 형식이 사실은 인디안들의 어떤 그 회의 형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비슷한 이 퀘이커하고 사촌쯤 되는 종교가 아미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한 10여 년 전에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미시 사회 사람들 이야기야. 뭐 집을 공동으로 짓고 옛날 식의 어떤 교통수단을 마차를 사용을 하고, 뭐 옛날 농법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생활 방식을 농업 그러니까 그런 뭐 트랙터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농업 생산을 하고, 뭐 이 퀘이커 여자들이 비치해 가지고 해수욕하는 장면입니다. 옷 다 입고 화장실 장면입니다. 이 퀘이커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통시하고 비슷하죠. 지금도 어떤 절에 가면 이런 어떤 그 해우소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이 지금도 이 퀘이커의 아미시에 남아 있습니다. 아미시하고 퀘이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최초로 이 노예제나 이 원주민 학살에 반대를 하고 또 남녀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기독교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 극소수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리바이어턴이라는 레비아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 그 괴물이죠. 이 거대한 어떤 전제국가 이론을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토마스 홉스의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 일위에 대한 일위의 투쟁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전쟁 상태에 있다.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이 투쟁적이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갈등과 대립을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가장 최초의 어떤 자연 상태, 원시 상태, 본래의 인간의 어떤 사회를 투쟁으로 보느냐, 또는 협력으로 보느냐. 뭐 요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육, 우리 사회, 이른바 경쟁이냐 협력이냐. 그러니까 인간성에 있어도 뭐 그런 문제가 있죠. 인간이 원래 이런 투쟁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런 동물이냐, 아니면 협력적이고 상호 지원하는 이런 어떤 동물이냐. 뭐 다윈의 적자생존, 스펜스의 뭐 사회적 투쟁, 사회적 적자, 약육강식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반면에, 인간은 무슨
서로 돕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기대고 하는 그런 협력적인 존재냐. 이 성선설 성악설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이 서양 철학, 서양 정치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는 개념은 16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인디안 사회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인디안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홉스는 인디안 사회를 대단히 투쟁적인 사회로 본 것이고 반면에 이 사람하고 대표 대지조사는 존 로크는 대단히 평화적인 상태로 본 겁니다. 투쟁이냐 평화냐, 경쟁이냐 협력이냐, 성악이냐 성선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간성 자체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인간의 본래의 어떤 삶의 형태, 뭐 성악설과 성선설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서부터 서양의 근대 철학, 근대 사상이 다 나오는데 이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진다. 투쟁 상태로 보는 토마스 홉스의 입장에서는 전제군주제가 당연한 걸로 논의가 됩니다. 전제군주제가. 이게 뭐 그런 투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했다. 이게 홉스식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이게 19세기까지 이른바 찰스 다윈의 정의 기원 이후에 특히 약육강식론으로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 말하자면 조선말 그리고 이 일제 초기까지 그 시기에 일제 시대까지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른바 약육강식론.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최남성까지도 이 약육강식론에 근거해가지고 신채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들도 마찬가지고 이 약육강식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투쟁적인 어떤 역사관을 정립시키는 데 기초적인 이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존 로크는 인디안의 어떤 인디안을 대단히 어떤 평화로운 어떤 민족, 평화로운 상태로 보고 이 자연 상태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역시 또 에세이입니다만은 이 인디안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 자연 상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인의 정부의 권리는 부인했지만 이게 존 로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 로크는 그래도 인간은 좀 더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 이게 문학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여기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조나산 스위프트가 쓴 작품인데요. 이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다 읽으셨을 텐데 걸리버 여행기가 사실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동화로 읽은 걸리버 여행기는 1, 2, 3부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이야기도 대인국, 소인국, 공중국 세 개의 이야기만을 이제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사실 정작 이 걸리버 여행기의 핵심은 4부 이 마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인국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보이죠? 말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걸리버고 이렇습니다. 인간이고 이 말이 주인이죠. 말을 여러분 여기서 휘놈이라고 그럽니다. 휘놈. 인간을 야후라고 해요. 야후는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야후죠. 그러니까 인간을 멸시해가지고 부르는 걸리버 여행기 4부에 나오는 인간이 야후인데 그걸 왜 인터넷에 이름으로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말이 주인입니다. 1부, 2부, 3부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년, 소녀용 이런 동화책 걸리버 여행기에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1, 2, 3부에도
그 당시의 영국 정치, 세계 정치, 아일랜드 정치,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요, 영국 출신으로 아일랜드에 와서 주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베르 까뮤와는 반대로 영국 출신으로, 아일랜드가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아일랜드는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를 그나 700년 동안 당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이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주교를 하면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러니까 영국 측으로 보면 조나단 스위프트는 배신적, 배반적, 배국노겠죠? 근데 아일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 독립운동을 도와줬으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글리브 여행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과 아일랜드 또는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풍자, 비유, 은유 뭐 이런 소설 내용이 잔뜩 들어있어요. 특히 제4부 마인국에서는 영국을 그냥 완전히 매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야후라고 하는 이 인간을 경멸해서 부르는 그 족속이 있고, 휘넘은 이제 말의 나라인데, 이 휘넘이라고 하는 말은, 휘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나라, 말로 상형화된 이 족속은 그 당시 인디안하고 여러 아프리카 등등의 야생족들을 합성해서 만든 게 휘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휘넘이 야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흰 것은 검고 흰 것은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은 희다고 하는 법률가 놈들이 사는 나라. 딱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세기 글리버가 아일랜드에서 쓴 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법률가 놈들의 노예로 사는 게 영국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글리버가 아니고 말이, 휘넘이 인간에게, 야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간 세상에는 흰 것은 검다고 배우고 검은 것은 희다고 배우는 이상한 족속들이 있다며, 그리고 그 족속들이 너희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희 나라 휘넘 야후들은 전부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빌빌빌 거린다며 라고 말이 인간에게 조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나라에는 빈민이 1000명이라면 부자는 1명밖에 없다며 또 하는 이야기도, 이것도 기가 막히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율이 조금 다르나? 우리는 99명 대 1명이라고 그러나요? 모든 재물을 공동 소유하는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휘너메인 사회야. 우리 말들은 모든 재물을 공동 소유하고 평등하게 살아. 우리는 뭐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우리는 다 평등하게 나누어서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너희 야후와는 달리 우리 휘넘의 사회에는 전쟁이 없어. 휘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후에게 너희 인간은, 야후는 과학이랍시고 쓸모없는 궁리에 차 있는지 모르고 사회 질서를 지키겠다고 만든 법이 모호하게 숨을 구멍만 규정하는 꼴지도 모른다. 유치하고 사소한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정치라는 대단한 이름으로 불러왔을 뿐이다. 아이고, 내가 글리버 이 말이 얼마나, 유치하고 사소한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너희 야후는 정치라는 대단한 이름으로 불러왔을 뿐이다. 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 아닙니까? 장자크 루소입니다. 여러분,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을 했다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인디안의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장자크 루소가. 장자크 루소가 자연을 어디서 봤겠습니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프랑스에 자연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 장자크 루소도 인디안에 대한 기록,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서양 사상의 중요한 사상가들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책들, 인디안에 관련된 책들은 우리나라에 전혀 소개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책들이 이 사람들이 읽었는가를 알려고 하면 제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쓴 책에 많은 인디안에 대한 그 당시 쓰여진 책들, 발간된 책들, 이런 책들을 루소가 읽었다, 홉스가 읽었다, 로크가 읽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책을 보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이걸 그까지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이 강의를 뭐 몇 날 며칠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그냥 대표적인 사상가들, 우리가 익히 아는 사상가들만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읽은 책이나 이런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제 책에 나오니까 그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장작 루소가 쓴 책이 저는 아까 뭐 셰익스피어도 그렇고 뭐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어떻게 불평등이 생겼느냐? 이건 그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출처를 밝히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토지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다 선언한 일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단순한 삶을 살아낸 최초의 사람은 정치사회 창립자. 이게 루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내 거야,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계급이 성립이 되고 뭐 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뭐 꼭 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 뭐 철학의 뭐라 그럴까, 철학의 가장 근대 철학의 태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여러분 아마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사실은 그 대단히 뭐 온갖 비판론, 뭐 실천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3대 비판서를 비롯해서 뭐 영구 평화론 같은 책을 써서 뭐 오늘날 유엔이나 이 평화사상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영국 철학의 어떤 경험주의와 독일 철학의 관념론을 결합시켜서 근대 철학을 대성한 근대 철학의 태도가 임마누엘 칸트다. 이렇게 우리가 뭐 철학 개론 시간에 배우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칸트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람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제가 아직까지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 되는 이 마당에까지 제가 칸트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저만큼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은 내일 모레 70 되는 사람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 초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근 5, 60년 이상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오고 그렇게 공부를 합시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있다? 그건 책이 아니다. 그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더 이상 읽지 않기로. 그런데 제가 뭐 칸트를 제가 읽든 말든 뭐 또 뭐 이 김민환 선생님이 뭐 까뮤를 읽든 말든 그게 뭐 우리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각자 자기 취향대로 지조대로 사는 건데, 이 칸트가 알고 보면 히틀러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칸트가 인간의 영구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뭐 그러니까 평화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이야기한 이 칸트가 사실은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백인 중심주의자였고 서양 중심주의자였고, 이 비서양 사회 흑인이나 황인종에 대해서 철두철미 경멸을 일삼았던, 그중에 인디안을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칸트를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기도 하지만 아이고 뭐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안 봐도 돼. 그건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 칸트 전집이 30권인가 40권짜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니체 전집이 뭐 30권인가? 그렇고 하여튼 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니체 전공한 사람도 많고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칸트 전공한 사람도 많고 니체 전공한 사람도 많고 셰익스피어 전공한 사람도 많고 알베르 까미 전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 아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는 제국주의자라는 책을 썼다가 진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무식한 놈, 무식한 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놈. 이 칸트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칸트는 서구 중심으로 설정한 보편사적인 위계질서의 말단에 비서구인들을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을 역사 없는 민족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칸트는 야만인들의 무법적 자유를 경멸하며 이를 인간성의 조야함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추락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여긴다. 더운 나라에서는 인간의 모든 측면들이 조숙하지만 그 열기로 인해 완벽에 이르는 성숙을 이룰 수 없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완벽성은 백인종에게서 이루어진다. 황인 인디안들은 미약한 재능만을 지니고 있다. 니그로는 그 황인 인디안들보다도 한참 미치며 인종들 중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다. 개들조차도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로 가져오면 점점 멍청해지고 뻔뻔스러워지며 계속 비슷한 새끼들을 생산하게 된다. 칸트의 유럽 중심주의 내지는 비유럽 우월주의, 그가 지닌 인종주의적 편견, 유럽 근대 문명의 세계적 확산과 바로 이 확산의 정당성에 대한 그의 확신, 문명화와 인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 및 필요성에 대한 긍정은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또는 정당화하는 요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결론인데요.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 조용기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주류 또는 우리나라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 예술의 주류가 뭐 서양 중심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서양 것을 무조건 배척한다거나 무조건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서양의 기독교나 서양의 사상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문학이나 서양의 예술로부터 뭐 배워야 될 점도 있겠고 생각할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양 우월주의, 서양 중심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그걸 알아야만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 그걸 극복해야만 서양의 어떤 서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극복을 해야만 우리 나름의 또는 앞으로 세계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강의 내용의 중심이고 오늘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서양만이 아니라 동양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게 뭐 좋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추석인데 저는 오랫동안 저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 집안 부모님이나 저희 어른들하고 뭐 형제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제가 아마 이 10대쯤 철들고부터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 내일 모레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추석에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 지내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0년, 60년 이상 매번 결심을 하고 매번 제사상 앞에서 부모들하고 일가 친척들하고 싸워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결심을 굳혔습니다만, 이번 이제 제가 이 결심을 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성묘를 갔더니만은 저의 어떤 큰 집, 그러니까 뭐 저희 종손이라 그럴까요? 뭐 아주 큰, 뭐 아주 그 밀양박씨 무슨 파에 대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추석과 설날에 제사는 지내지 않고 간단하게 차례로 한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 성묘에 그 벌초를 하면서 듣고,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집에서도 이제 제사 마지막으로 이제 고하는 마지막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이 제사가 또 차례든 뭐 제사든 뭐든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게 어떤 의미를 담든 간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 생활을 만들어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인데요. 사람 부르기 좋아하고 뭐 일가든 뭐 친척이든 뭐 형제든 뭐 남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하고 뭐 만나는 걸 좋아하고 부대끼는 거 좋아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단 적조가리 앞에 절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떡이나 전을 만든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노동은 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가 싫습니다. 제사가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온몸에 사지를 집어 던져가지고 여러분 절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전 여러분 한 3, 40년 동안 그동안 뭐 제 제자들도 많고 제 뭐 아들, 손자, 딸 뭐 일가 친척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30년 정도부터 저는 세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세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제 앞에서 온몸을 구부려 가지고 온몸을 던져 가지고 온몸을 구부리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냥 서로 마주보고 악수하고 야 잘 왔다 고맙다 반갑다 그냥 안고 하는 건 좋은데, 절하는 건 너무 싫어요. 저는 대한민국 제일 싫은 게 제가 큰절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 어른들 앞에 제가 설날이나 명절 때마다 뭐 절은 큰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참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싫은 것은 대한민국의 경어입니다. 저는 이 경어 없애는 문제. 여러분 어제 그제 신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여류 작가가 10년 20년 전에 쓴 자기 소설을 원래 처음으로 완전히 개작을 했답니다. 개정을 했답니다. 그 개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의 대화,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계급적으로 이렇게 자기 소설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아내에게 야 뭐 해 뭐 밥상 가져와 이런 식으로 자기 소설에 썼던 부분을 고쳐가지고 뭐 당신 같이 식사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 소설에 뭐 그런 식으로 고친다면 우리나라 소설은 예를 들어 뭐 상하 수준에서의 뭐 그게 어떤 식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평어를 쓰고 또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경어를 써야 하는 이 언어의 계급.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어를 쓰자. 모두가 경어를 쓰자. 방법. 예, 저는 그래서 평생 제 제자들에게 평생 경어를 썼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게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집사람한테 경어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장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 집에서 한 4년, 5년 생활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저는 집사람한테 말을 놓고 집사람은 저한테 말을 높이는 이런 언어 계급화가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집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이 신조에 맞지 않는 일인데 자, 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영화나 우리나라 텔레비전 이런 데 나오는 외국 영화, 외국의 어떤 이런 거를 전부 저는 경어로 바꾸기를 저는 희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경어로 쓰니까 사실상 우리처럼 이렇게 하대하고 무슨 높이고 낮게 하는 그런 말버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슨 8가지, 9가지, 아마 우리나라의 경어 방식이, 경어 표현 방식이 10개든 10개가 있다든, 20개가 있다든 엄청나게 말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요. 했어, 했습니다, 뭐, 하셨습니다, 뭐 등등등등등. 우리는 오래 한국인으로 살아오면서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이제 구별해가 살아가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경어 사용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어 사용이 동양 사회의 특징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어에 경어 없습니다. 중국어에 경어 평어 구별이 없어요. 일본어가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어가 간단합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복잡한 경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유교가 나름으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유교가 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그만한 무슨 어떤 도덕 질서, 농경사회에 맞는 도덕 질서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동양사회, 예를 들어 서양사회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상이든 어떤 문화이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계급, 어떤 차이 이런 것을 두고 누가 무엇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타인을 다른 어떤 계층을, 다른 계급을, 다른 성을, 다른 직업을, 다른 역할을 경멸하고 하대하는 그것을 옳다,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나 학문, 사상, 문화 뭐 이런 저 다 거짓이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베르 까뮈가 싫고 플라톤이 싫고 공자가 싫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4계급으로 나누었어요. 철인으로서 철학하는 철인왕, 그러니까 지배자로서의 왕, 철학을 하는 왕, 저 같은 자기 같은 플라톤 같은 이런 왕이 있고 그 밑에 군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상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사꾼이 있습니다. 산업공상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네 계급, 그걸 플라톤은 무슨 금속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하는 이야기 똑같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플라톤 국가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정말 4계급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플라톤 같은 철인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 플라톤의 국가론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내가 소크라테스를 싫어하고 플라톤을 싫어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를 정당화하고 그리스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제가 트로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트로이가 호메로스의 일리어스를 원작으로 하는데, 일리어스가 그리스라고 하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가 트로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는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문화권에 반발해서 생긴 새로운 어떤 이방 문화권이었죠. 그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일리어스인데, 그 일리어스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서양 문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일리어스입니다. 이 서양의 인종차별주의의 제일 시조가 철학자로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고, 문학으로서는 일리어스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나 일리어스에 나오는 괴물들은 전부 동양에서 오는 괴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일리어스나 오디세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 로마 문학이 나오고 신곡이 나오고 서양 문학이 나와요. 저는 서양이 최고다, 서양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서양의 사상, 서양의 문화, 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과학, 이런 능력으로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런 어떤 서양 문화, 서양의 지배성에 반발한 서양의 철학자들, 서양의 문화, 서양의 종교, 서양의 기독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디오게네스를 비롯해서 스토아 철학, 또는 근대에 와서 무슨 마르커스나 아나키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서양 중심주의에 반발을 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퀘이크나 아미시나 또는 메노나이트나 이런 기독교 소수,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회화, 권력화,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권력화되고 기독교가 세속 자본이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발을 해온 기독교 소수파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퀘이커도 있고 아미시도 있고 무교의 운동도 있고 기독교 진보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방신학도 있고. 저는 그런 소수의 노력, 소수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인류사의 위기 순간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반성이 그런 소수의 어떤 목소리, 다수에 대한 어떤 반발, 다수에 대한 비판,
위에서 이 소수의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만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어떤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수의 목소리의 큰 줄기가 저는 인디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안들이 거의 아마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갔을 때 거의 뭐 그 당시 인디안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뭐 1,000만 명이 있었다, 1억이 있었다, 뭐 5천만 명이 있었다. 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아시아나 유럽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원주민들의 숫자는 10억이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숫자는. 그러나 북아메리카에 남아있는 숫자는 100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남아메리카에도 거의 멸종을 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어떤 지난 500년 근대 역사의 가장 처참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이 아메리카 대륙이고 또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더 이상 서양 제국주의나 서양 식민지주의가 역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망쳐서는 안 된다. 옛날 인디안들이 가졌던 그런 순수한 어떤 사상이나 사회 또는 인디안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곳에 살던 사람들이 유럽의 침략 이전에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략 이전에 가졌던 어떤 원초적인 자연 상태 뭐 그리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존중하는 새로운 어떤 가치관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인디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인디안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도 저는 성리학, 중국 철학 이전의 어떤 우리들의 보다 더 좀 더 순수했던 그런 자연 상태 같은 게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하면서 그게 인디안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두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뭐 반박이든 질문이든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